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밌다. 박시동의 경제분석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쌀쌀하죠?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독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스픽스가 그 이름도 찬란한 6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배가 고프죠? 60만에서 멈출 스픽스가 아닙니다. 70만, 80만, 100만까지 연말 안에 100만까지 쭉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제작진 또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 합심해서 더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스픽스 애정해 주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알고 보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면 찾아오시는 분 박예슬 스크립터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분석의 화요일의 요정이라고 해도 요정? 될까요? 요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화요일의 요정 정치경제 스크립터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의 요정 화요. 지금 개그하신 거죠? 네. 화요, 박예슬. 이런 개그가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가끔씩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살짝씩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화요. 우리 박예슬 기자님. 날도 추운데 오늘 반팔로 입고 왔습니다. 젊음의 혈기를. 근데 사실 추운데 여러 겹 껴입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나올 때 이렇게 추울 때 오히려 반팔을 입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한 번은 사고 전환 발상을 하면서 입고 나와봤습니다. 더 추실 것 같아요. 오늘 알고 보니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기업,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보니 해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주제요. 셀트리온이죠. 저도 사실 셀트리온 주식을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제 앞으로의 시대 코로나 같은 또 한 번의 감염병이 터졌을 때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오 회사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식을 안 했는데 주식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예슬 우리 기자님께서 조사한 끝에 매력을 느꼈다 할 정도라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과 또 사회적인 도덕적 관념에서 이 기업의 매력 두 가지가 약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아가.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독자님들도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제 헤드라인 탑으로 올라가는 정도로 늘 이런저런 이슈들이 한 10여 년 우리한테 늘 화제가 됐었는 그룹인데 그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기업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누구냐 너 셀트리온 짚어주시죠. 서정진 회장은 이미 알려져 있죠. 누구요? 서정진 회장. 저는 사실 서정진 회장 가끔 보면 그 미국의 부호가 생각납니다. 닮았어요. 누구요? 근데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저분인데. 누가 닮았습니까, 저분이? 아무튼 저분이 창업주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현재 회장이시죠?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종합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생명공학. 우리에게 알려진 지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발생한 신생 기업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을 했지? 배경을 들여다보니 꽤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1999년에 창설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99년에요? 일단 잠깐 들어가기 전에 셀트리온 같은 이제 핫한 기업은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보다도 더 빠삭하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박사 수준이면은 너네들은 지금 초등학교 수준 얘기하니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를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조금 포인트를 짚어간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댓글창에 딱 보니까 벌써 투자자의 느낌이 나는 분들이 싹 몇 분 보이세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과연 앞으로 미래 저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유일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이다. 저희가 약간 그 정도 수준 한 박사 수준도 계시고 초등학교 수준도 계신다면 저희가 한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한번 오늘 해볼게요. 자, 그래서 1999년에
작업이 됐다는 건가요? 네, 셀트리온은 현재는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알려져 의약품 있습니다. 회사군요. 네. 2002년에 예. 좀 변동이 되는데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 2009년에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 임상, 판매, 허가를 진행하면서 점점 커지는 기업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약업체들이 다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만들고 특허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세월과 뭐랄까 좀 기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하는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정도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금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중간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항상 뭐냐면 CMO, 방금 말씀하신 위탁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미국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게 터졌어. 그러면 갑자기 세계에 수요가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장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레시피로 이러이러한 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공장에서 만들어줘. 대신 위탁을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생산하는 것마다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CMO 위탁 생산입니다. 이 단계를 모든 제약회사가 다 거치거나 현재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약이 있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계속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2002년에 주로 이제 CMO 위주로 쭉 가다가 드디어 2009년쯤 돼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 제품의 개발, 임상, 판매가 허가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는 이런 세월이 겪었던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그래서 저는 약을 만들던 사람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그룹을 컬 수 있었나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정진 회장은 전혀 바이오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원래 주특기가 뭡니까 이분은? 원래 외환위기 여파 속에서 예. 대기업 등에서 퇴사당한 30대 중후반 네. 동료들과 함께 네. 이 퇴직했던 대기업 속에서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행하던 업무를 창업해서 본인들의 사업으로 만들자라는 네. 취지로 처음엔 모였습니다. IMF 때 강제로 어차피 퇴직을 당하고 나니 우리가 하던 일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그렇죠. 예. 신규 사업체 분야를 찾고 있는 와중에 네. 뭐가 괜찮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약 사업이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아이고 바이오라든지 생명공학 이런 거에 지식은 없는데 그렇죠. 저게 돈이 된다더라. 생물학 해보자. 관련된 전공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 동료들과 함께 네. 자금 130억을 초기 투자 받고 예. 470억에 또 투자를 더 받아서 네. 2002년 창업한 게 지금 내 셀트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30억 정도를 집 담보 잡히고 그렇죠. 장기 사채 시장에 뭐 신체 포기각서 쓰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닐 정도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근저당을 좀 잡아도 재산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아무튼 뭐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명동에서도 빌리고 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담보 잡히고 퇴직금 다 때려 넣고 해서 130억 정도 모은 거고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한 400억 정도 받아서 이제 기업을 꾸려왔다. 네. 예. 처음에는 쉽지 원래 않았겠네요. 그죠? IT나 예. 요식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요식업 쪽을 찾아보다 보니 예. 여러 사업 구상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네.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다는 판단,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저는 이게 서정진 회장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바이오 기술 생초자 아닙니까? 예. 생명공학이나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네. 없는 바이오 기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서 회장이 1년간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외국의 유명 바이오 연구자들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면서 예. 최신 동향을 배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발로 뛰면서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네, 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지금 왜냐면 댓글에 보시면 저희가 서정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다른 이름으로 네. 예. 아무튼 당시에 일하러 예.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에 가서 끼니를 때우면서 예. 같은 종이컵으로 하루에 몇 날 며칠 커피 리필을 반복했더니 네. 종업원이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차피 살 것 같지도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3컵을 리필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루 종일 똑같은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가서 리필을 예. 하는 거죠.
그때 본인 말로는 그걸 자기는 거짓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인터뷰를 많이 해서 하도 거짓골로 다니는 어떤 동양 남자가 와서 한 번 딱 산 요 커피 요거 가지고 이거 다 요거 가지고 똑같은 것 가지고 갔을 때 또 리필 받고 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새 거 준다. 네. 이랬던 에피소드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한 잔을 딱 사서 그래도 예. 리필이 됐었나 봐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리필을 할 수 있도록 컵을 계속 가지고 와서 한 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IMF라고 해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던 나라 상황에서 힘들게 창업을 해서 굉장히 고생을 그렇게 초반기에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업이 이렇게 팍 뜨게 됐을까요? 원래 주요 예. 실적은 동물,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예. 판매 수출이었는데 주로 네. 단백질 의약품을 지금 현재는 네, 생산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인간 숙주세포 생산에 관한 특허를 따내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하, 이른바 바이오 시밀러죠? 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는데 이 셀트리온이 도대체 그러면 주특기가 뭐야? 그럼 전자회사면 뭐 핸드폰을 잘 만드는 거야, 냉장고를 잘 만드는 거야, 반도체를 잘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도 싸고 품질 좋은 차를 잘 만드는 거야,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잘 만드는 거야. 요게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 중딩 수준으로 네.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특기가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네. 바이오 시밀러는 뭔가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어떤 걸까요? 바이오 시밀러는 이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약이 합성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학기호죠. 뭐 약이. 근데 그 화학기호는 특허가 이제 묶여 있다가 딱 풀리거나 하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H2O가 뭐 H 2개. 그래서 O가 그렇죠. 하나. 그러면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아스피린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원래 특허가 있는 그 약 자체가 동물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화학 합성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 재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화학기호로 되어 있는 합성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허가 풀린 그 천연약에 대해서 천연 성분을 이용한 또 동물 단백질 성분을 이용한 약에 대해서 특허가 풀리니까 여기에 이제 조정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약에 대해서 특허가 풀리는 족족 우리는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그동안 잘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 부분에서 성과를 냈어요. 예. 확실히 승부수를 던져서 키우는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의 신약 성공이 이제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특히 국가적으로 키워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도 받으면서 어떤 우리 제약 산업의 중추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크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네. 그리고 그런 셀트리온이 올해 예.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723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요. 네. 그렇군요. 영업이익이 2,676억. 네네. 영업이익률이 39.8%를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지금 뭐 차트가 나오는데 네. 저 정도면은 셀트리온한테는 역대 최대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예. 최대 분기에 이익으로 남았고요. 이거 영업이익률이 39.8이면 뭐 어떤 수치인가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저께 제가 다른 기사 보다가 와서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았어요. 라면 회사, 과자 회사 여기는 12위합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요. 근데 라면 얼마나 잘 팔려요? 매출도 얼마나 많이 네. 늘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류를 타고 또 많이들 퍼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10 이내가 이제 기본이거든요. 원가도 있고 뭐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39.8이면 굉장한 거죠. 네, 알토랑 같이 장사 잘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분기는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주력 바이오 의약품 점유율을 확대하고 네. 신규 품목의 시장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네. 품목별 고른 매출이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골고루 이런 거저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요. 특히 이제 유명한 약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다 아는 거. 예를 들어 뭐 램시막. 네. 유명하죠. 뭐. 그래서 아무튼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의 이슈를 사로잡았던 셀트리온의
예, 이른바 합병 이슈가 있었죠. 네, 합병. 네네네. 돌아온 서정진 회장이 예.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이 사실은 예. 저는 셀트리온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네.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이 셀트리온이 네. 지주회사가 셀트리온 홀딩스,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안에 셀트리온 예.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 안에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있고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또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하자라고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일 위에는 개인 서정진이 있습니다. 역시. 서정진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여기서 개인 서정진 혼자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서정진 부인 아들 여기가 막 지분을 뭐 5대 4대 3으로 이미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들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의 90% 이상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 8% 이상을 서정진 혼자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제일 위에 아무튼 서정진 개인이 있고요. 네. 서정진이 90%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거의 99% 이상 가지고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홀딩스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서정진 혼자 직접 지배하고 있었는데 너 왜 혼자 갖고 있니?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서정진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셀트리온 홀딩스를 갖고 있어요. 홀딩스가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홀딩스 밑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다 빼고요.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아까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정진 홀딩스 밑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빼고 아니 그건 별로 있는데 중요하지가 않아서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홀딩스 밑에 다시 헬스케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 밑에 두 개가 있고 셀트리온 밑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런데 이 합병 이슈는 뭐냐면 결국에는 홀딩스 밑에 있는 얘네들을 합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홀딩스 밑에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밑에 있는 제약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합치자라고 해서 3사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제약까지 합치는 거는 여러 가지 자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왜냐? 덩치가 안 맞아요. 그 다음 PBR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합병 비율 정할 때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은 내버려 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둘을 합치자. 요게 이제 올해 화두가 된 겁니다.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은 걸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기업들은 항상 회사를 쪼갤까요? 그 얘기가 좀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네,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셀트리온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쉽게 설명드리면 원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의 원제품, 원재료, 요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거를 갖다가 파는 회사다. 판매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원을 들여서 원재료 뭐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요. 그걸 가지고 막 가공해서 결국엔 물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100원이 됐어요. 그 100원을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100원 주고 100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마진 붙여서 또 파는 거죠. 한 1,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네요.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약을 팔겠습니다 라고 허가도 받고 유통망도 만들고 하면서 판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그러면 왜 합치는 건데? 라고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처음에 원재료 떼온 건 50원이죠. 네. 셀트리온에서 50원이에요. 50원 가지고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팔았죠. 이미 난 마진이 50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100원에 그걸 사죠.
네. 100원에 사서 또 마진을 붙여서 200원에 팔죠. 1,000원에 팔게요. 아무튼요. 네. 200원에 팔잖아요. 여기도 마진이 붙어 있죠.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상한데? 그렇죠. 여기서 여기 들어가면서 마진을 왜 붙여? 라든지 이거 분식 아니야?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풀리기 아. 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네가 니네 회사 나누지 말고 그렇죠. 서정진 입장에서는 그냥 50원에 물건 벌어가지고 시장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원, 200원이든 1000원이든 팔면 원가가 50원이고 나머지가 마진인데 여기서 마진 한번 해놓고 저기다가 마진 또 한번 붙이고 해서 이거 두 배로 부풀리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식 의혹이 있었고요. 일단은요. 네. 또 하나는 직접 제가 원가를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래서 셀트리온은 잘 만든 것처럼 해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물건 값을 다 받죠. 여기는 장사가 너무 잘 돼.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그걸 받은 물건을 만약에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남죠. 재고가 있으면 여긴 경영이 재고만큼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무조건 남는 장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회사.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은 회사인데 이쪽은 경영이 안 좋은 부담을 다 떠넘겨놓고 이쪽은 무조건 이득이 나는 장사로 해서 이쪽은 자본을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가치를 몰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다양한 이슈가 제기가 돼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분식이냐, 회계냐, 매출 몰아주기냐, 일감 몰아주기냐, 팔아주기냐부터 시작해서 불공정이냐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그 수많은 논쟁이 끝났다. 그렇죠. 끝나서 결국에는 다 일단 정리가 됐고 지금은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둘을 합치겠습니다. 요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합병을 하고 네. 그 이후에 통합해서 예.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두 회사를 먼저 합치고 나중에 밑에 있던 제약까지 합치는 3, 4 합병까지는 네. 장기적으로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10월 23일 셀트리온 네. 242만 6,161주 예. 돈으로 따지면 3,651억 원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총 244만 주 예. 1,644억 원의 자사주를 예. 취득하고 매입합니다.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자사주를 이렇게 갑자기 사들이지? 합병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보세요. 어떤 주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도 있고 셀트리온 주주도 있잖아요. 근데 합병을 하려면 양쪽의 재산을 맞춰봐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너 한 주, 나 한 주, 우리 둘이 합쳐서 다 똑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돈이 많은 회사인데 왜 나하고 같은 한 주를 갖고 있어? 나는 한 주로 치고 너의 한 주는 0.4로 칠게, 0.5로 칠게 이렇게 합병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고 불만 있는 사람도 네. 있겠죠. 우리 회사 합병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 라든지 나는 합병 자체를 또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합병이 있으면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반대하는 주주가 난 반대야. 내 거 서로 사가. 라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회사는 사야 됩니다. 난 반대하니까 내 주식 사줘. 이렇게 해서 도로 사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또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식 매수 청구에 해당하는 가격도 미리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면은 편하게 10,000원에 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10,000원에 파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다 내다 파는 가격이 5,000원이야. 근데 이 회사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10,0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요. 회사에다 내다 파는 게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팔고 싶을 것 같아요. 팔고 싶을 것 같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으면 주주들이 안 팔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만약에 시가가 더 낮아. 그러면 회사 보고 사줘!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 사는 데라고 돈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 회사는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든지 청구하십시오. 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희는 1조 이상 실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조 이상 더 들어가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 매수 청구하느라고 돈을 쓰면 그냥 내 돈 주고 주식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여서 주가가 띄워지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럼 주식 가치를 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예.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자사주를. 자기네 회사 주. 그래서 자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버립니다. 그럼 주식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주 가치가 올라가죠. 예, 물량이 줄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호재입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느니 그 돈을 먼저 써서 자사주를 사버리자. 그래서 주가를 올려버리자. 이런 전략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얼마 썼다고요? 처음에는 예. 3,651억 원, 셀트리온은. 그리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44억 원의 네. 자사주 취득을 결정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모험과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도 참 잘 대단한 것 없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사람이 뭐 다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정도의 굴지의 갭을 만든 사업가적 면모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면모가 아마 그분의 특징이에요. 불도저 같고 정면 승부하고 시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청구 기다리느니 사버려 이래가지고 무려 1조 이상의 맞습니다. 양사 합쳐서 1조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뜹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어저께가 11월 13일 어저께가 주식 매수 청구 마지막 맞습니다.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나 봤더니 얼마 74억 들어왔죠? 원이었죠. 예. 근데 예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취득분을 포함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네. 자사주를 사들여서 올해 2월부터 셀트리온 네. 총 누적 574만 예. 2,688주 약 네. 8,764억 원.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총 누적 566만 예. 5천만 주. 약 하나 돈으로 3,75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는데 거의 1조가 그렇죠. 넘는 돈을 예.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에 응한다고 했던 실탄을 사실상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주 가치도 올리고 과감하게 합병에 큰 근데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일단은 합병에 반대를 해야 됩니다. 반대한 분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응할지 말지를 맞습니다. 나중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많으면 합병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합병의 걸림돌도 없애고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 조금 더 건전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도 줄이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주 가치의 상승 효과도 불러일으키는 좋은 방법으로 사실상 주식 매수 청구 이슈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총 네. 얼마 들어왔나 봤더니 79억이 들어왔어요. 당초 총 반대했던 주식수의 0.19%에 불과합니다. 깔끔하게 넘어갔죠. 어저께 이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해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큰일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1조 2,500원에 예. 달하는 규모의 예. 자사주를 매입할 때 예. 과연 이게 승부수를 던졌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했을까? 진짜 좀 네네네. 두려웠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예. 승부사 맞습니다. 기질이 있는 서정진 회장답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하면 당초 IMF 때 대우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예.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한 건 아니고 아마 건국대 산업인가 뭐 경영인가 아무튼 그쪽 전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IMF 때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직장을 잃었는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우리가 원래 하던 게 능력 있는 일들 아니었냐라고 해서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회사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정말 그 문외한인 분야지만 맨발로 개척해서 생명과학 제약 분야를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굉장히 정말 거짓골을 하고 다닐 정도로 힘들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어쨌거나 오늘의 센트리온을 만들었고 그동안 분식이니 일감 몰아주기니 뭐 이슈가 시끄러웠습니다. 나름 시끄러웠는데 어쨌거나 그 이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 오면서 지금은 서정진 셀트리온 홀딩스 이렇게 있던 지배구조가 완성됐고 그 밑에 있는 양사
대표적인 양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저께부로 합병에 큰 산을 넘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말까지는 문제 없고 내년에 이제 신주 상장까지 하면 합병은 거의 99%, 구분응선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추가 합병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어쨌거나 최대 영업이익을 3분기에 거두면서 실적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러면 경제 분석이 아니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충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돈이 많고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큰 회사를 읽었는데 사생활이 좀 복잡한 것 복잡했죠. 어떻습니까? 큰 이슈가 또 올해 증권가를 강타했죠. 맞습니다. 어떤 서정진 이슈입니까? 회장의 혼외자가 아하, 등장했습니다. 이거 참 혼외자. 이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예. 2명이 최근 소송을 통해서 법적 자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깜짝 그러면 놀랐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자녀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아들 2명입니다. 아들 둘이죠. 네. 아들 이름이 뭐더라? 장남이 서진석이에요. 맞습니다. 장남 그래도 좀 죄송해요. 잘은 모르지만 셀트리온과 멀쩡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 의장입니다. 예, 서울대도 나오고 카이스트 생명공학 관련해서 박사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딱 맞는 캐리어를 밟아온 것 같아요. 일단 학력적으로는 동물자원인가 뭐 아무튼 그런 쪽을 나오면서 잘 키워진 것 같아서 현재 셀트리온 관련해서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현재 사실상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요 직전까지. 차남이 서준석 씨죠. 맞습니다. 서준석 씨. 이분은 이제 방금 합병된 헬스케어의 이사회 의장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아들 둘이었단 말이에요. 아들 둘이었어요. 아들 둘이었고 사실상 장남 쪽으로는 나중에 승계구도가 가겠구나. 왜냐면 헬스케어는 차남, 나머지는 전부 다 장남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차남도 훌륭합니다만은 장남이 또 관련하게 이 캐리어 패스를 잘 밟아왔다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계구도는 그렇게 가겠는데 남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 90% 이상이 서정진 회장으로 돼 있어서 맞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상속할 건가라는 세금 문제만 남아 있지 후계구도도 깔끔, 지배구도도 깔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지배구도는 정리가 됐다라고 봤는데 난데없이 혼외자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혼외자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둘. 아들, 딸? 딸 둘입니다. 딸 둘. 각각 예. 20대와 10대입니다. 20대 여성과 10대 여성. 이 둘이 갑자기 혼외자가 짜잔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네. 20대면은 이게 지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막 나온 뭐 3살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2001, 2년생 정도 예를 들면 추정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왜 이 재벌의 혼외 문제를 그냥 뭐 가십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가십으로 하려면 우리가 연애 코너에서 다루면 되지. 왜 다루는 겁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이를 네. 단순히 오너의 개인의 사생활 리스크가 네. 아니라 네.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며 예. 이제 후계 구도에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를 네,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원래 부인이 계시죠. 본부인이 아마 교사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문화재단인가 흔히 말하는 재벌 사모님들이 다 하는 문화재단 뭐 아트센터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의 문화사업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걸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장남 쪽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셀트리온 계열사가 7개에서 9개로 늘어요.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지? 맞습니다. 사람들이 뭔데 갑자기 계열사가 늘어? 라고 하고 깜짝 놀랐던 거죠. 처음에는 예. 이 서린홀딩스와 예. 서원 D&D 두 곳을 추가하면서 친인척 회사라고 밝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딸의 예. 친모인 A씨가 차린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에서는 지분이 적더라도 친인척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두 회사를 공시하면서 친인척 회사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친인척 뭔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 사위 뭐 부인 뭐 사돈이나 팔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뭐야 라고 봤더니 갑자기 호적에 그 전에 방금 얘기한 혼외자 딸 2명이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재가 돼요. 왜냐? 민사재판에서 집니다.
맞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끝까지 부인을 했나 봐요. 어떻게든 혼외자 아니고 싶었나 본데 이제 강제적으로 법원에서 아 맞잖아, 네 딸 맞아 라고 해서 강제 인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져요, 민사소송에서. 내 딸이 맞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의 생모, 그러니까 불륜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과거에 네. 혼외자의 그 딸의 생모가 갖고 있는 회사가 친인척 회사로 묶이게 돼버리는 거죠. 내 자식의 생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있던 회사 두 개가 갑자기 계열사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 몰랐을까요? 전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모르진 않았죠. 계속 부인하고 어떻게든 소송으로 소송 없이 끌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혼외자의 모친 얘기는 그겁니다. 어느 날 딸을 아빠가 몰래 만나러 와가지고 뭐하고 놀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머리카락 뽑아갔다고. 즉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아니고 싶어 해서 혹시나. 예,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 지배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홀딩스 하나로 밑에 쭉쭉 깔리는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홀딩스 지분에 대한 배분인데 지금 서정진 회장의 재산 규모가 대충 얼마로 추산되죠? 7조, 8조 정도로 네. 추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이 97.19% 97%를 갖고 있네요. 네. 예. 그거를 계산하면 8조 정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 가치 말고요. 그 지분 가치. 예, 그러면 그 8조를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속을 하던 어쨌거나 승계 절차에 들어갈 때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렇게 돼 있죠. 부인이 1.5를 갖습니다. 자녀가 1을 가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들 둘이었으면은 1.5 대 1대 1 요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깔끔하죠. 예. 그런데 혼외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 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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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기존에 나눴던 8조 또는 7점 몇 조에다가 새로 들어온 혼외자 지분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 최소한 1.2에서 1.5조가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면 죄송합니다. 그 혼외자 입장에서 왜 내 건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요.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뭐 자식들끼리 나눠 가질 수도 있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눠 가지면 안정적 과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져가나 덜 가져가자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추후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격받지 않으려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딸 둘과 그 아들 둘과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나중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정도 지분만큼이 적대적인 지분 관계로 빠지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나중에 굉장한 틈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이미 딱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2021년 아까 저희가 혼외자가 등장합니다. 그건 빼요라고 했던 스킨케어 있죠. 네. 그게 사실은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사이긴 했었습니다. 거기 키워가지고 뭐 일감도 몰아주고 합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셀트리온 홀딩스만 갖고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두 명의 혼외자가 갑자기 입적이 되는 바람에 지분구조의 안정적 지배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암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십이 아니라 이 경제 시간에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 회장의 두 아들이 향후에 경영권 분쟁을 벌일 경우에 그 둘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분쟁도 그 있을 둘이 만약에 분쟁이 그럼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네. 둘이 싸우다가 혼외자인 그 딸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갑자기 나한테 몰아줘 라든지 그렇죠. 드라마가 써질 가능성도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교로운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장남이 굉장히 지금 일단 독주하고 있는 체제인데 차남이 의문의 실종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모르세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 차남이 실종됐다.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어디 갔나 봤더니 뭐 본사가 있는 인천에서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런 얘기 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술을 마시면서 안정제까지 같이 마시고 자서 연락이 끊어진 거지 별 문제 아니었다라고 일단 넘어는 가는데 그게 바로 혼외자가 나올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정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심리적으로 차남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끌시끌했던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서정진 회장은 또 다른 구설수도 있어요. 갑질 구설수. 모르세요? 아니 서정진 회장의 네. 이 두 아들 처음에는 저는 셀트리온 네. 홈딜스 지분을 가지고 네. 있다가 그래 큰아들한테 넘겨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좀 판도가 바뀌겠다. 바뀌었죠. 이건 결국에 기업의 미래를 봤을 때 네. 지배구조에서 흔들릴 수 있겠구나. 주주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서정진 회장은 그러면 대기업 출신에 정말 고생하면서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리가 존경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궁금한 타이밍인데 방금 혼 회장 문제 때문에 완전히 스타일 구겼죠. 네. 좀 전에 우리 차트에서 피디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주주들에게 저렇게 공개 사과문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한때 어리석고 무모한 저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말고도 부적절한 기사가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본인은 1등석을 탔겠죠. 근데 이제 직원들은 저 다른 칸에 있겠죠. 근데 불렀나 봐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1등석 편하게 타보잖아요. 아직 못 타봤습니다. 저도 못 타봤어요. 타보고 싶어요. 비즈니스까지 언젠간. 타봤는데. 근데 아무튼 방침상 1등석에는 못 들어가야죠. 1등석 손님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사 승무원들이 막았을 거 아닙니까? 1등석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서 회장이 나와서 아니 내가 불렀는데 왜 못 들어오게 막냐 이렇게 아주 시비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니네 앞으로 1년에 몇십억씩 매출 줄게 만들 거야 라는 식의 폭언을 한다든지 그 승무원을 불러다 놓고 이거 이놈의 회사는 죄송해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버렸네요, 제가. 상스러운 말인데. 젊고 예쁜 승무원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승무원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모욕을 준다든지. 분이 안 풀렸는지, 아무튼 그날인지 다른 날인지 1등석에서 라면을 시켰죠. 근데 짜다 들리겠다 해서 라면을 3번을 더 시킵니다. 땅콩 사건보다 더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좀 하네요. 너무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불장군 같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독재자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복장 규제 때문에 직원들이 좀 피곤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좀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이제 회장님이 컴백했다 이거죠. 그동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있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장남 차남들에게 경영을 맡겼다가 이제 사내이사로 복귀했거든요. 올해. 그러면서 갑자기 복장 규제가 들어왔는데 셔츠를 다려 입어라, 반바지 안 된다, 운동화는 어떻게 신어라, 검은색만 신어야 되고 뭐는 안 되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 일각에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총수라는 사람이 이런 답답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회사 다니고 있다는데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의 얘기가 기사에 나오는 등 사실은 입지전적인 기업을 일군 얻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반면 이런 약간 독선적인 갑질의 모습, 또 혼외자 논란에서 보듯이 깨끗하지만은 못한 사생활, 복장 규제처럼 어쩌면 또 약간은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그런 좀 오픈마인드가 아닌 모습들도 좀 보여진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사주 매입처럼 과감하게 불도저식으로 시장을 돌파하는 그런 그 승부사적 기질도 역시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좀 재밌는 기업인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 알면 알수록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은 게 네. 불도저 같은 사업가적인 면모는 높이 사지만 네. 이 사적인 예. 사회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네. 본인만 생각하는 불도저다. 네. 주변인은 생각하지 않는 나의 편리함, 예.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불도저다. 오늘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알고 보니 오래 했는데요. 피디님 그냥 바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경제 헤드라인을 안 하면 또 심심하니까 그냥 계세요. 네. 짧은 소식 한두 개 바로 이어가고 오늘 경제 소식 그래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바로 이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는 소식이 어제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주 52시간제라는 용어가 입에 많이 붙으시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정할 때 일 단위로 정할까요? 주 단위로 정할까요? 월 단위로 정할까요? 분기 단위로 정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월 단위로 정하면요, 그 한 달 내에 알아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 단위로 하면요. 무조건 일자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우리는 주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요. 그래서 저게 용어가 그냥 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저 주자를 바꾸려고 해요, 정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5일. 그럼 40이 되죠? 예. 5, 8, 40이니까요. 그게 기본인데 추가로 일해야 될 때가 있겠죠.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근 다 합쳐서 아무리 많이 해도 12시간 추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 52시간입니다. 52시간을 늘 아무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 40시간이 기본인데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12시간밖에 못 늘린다. 그 이상은 못 늘린다.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나 더 하고 싶은데 사장도 내 돈 줄게 더 해. 둘이 합의하면요. 강제하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합의하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주 52시간제는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해도 저 법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깊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20시간은 일하게 해줘야지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이 되느냐?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사람. 하루에 뭐 3시간 자고 일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은 철회가 됐고 올 3월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가 1차로 노동 개편안을 냈는데 그때 정부가 낸 안은 이거였습니다. 주 69시간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때 비판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는 장시간 집중 노동을 통해서 과로사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다. 그 다음에 휴가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이다. 또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들만 좋아지는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이다.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아서 주 69시간제가 추진도 못 해보고 바로 좌초됐습니다. 그 이후로 노동개혁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고 쏙 들어갔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갑작스럽게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를 했을까요? 그동안 정부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라는 발표를 어제 합니다. 무슨 설문조사요? 봤더니 지난 6월부터 근로자 3,800명 정도, 사업주 97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반 국민 1,200명 정도 해서 약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물어봤다라는 설문조사, 그 결과 발표를 어제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도는 법에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만나야죠. 노조를 만나고 사용자 측도 물론 만나야겠죠. 그리고 야당도 만나고 시민단체 학계도 만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정교하게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정말 정교하게 입법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설문조사 꼴랑 한 번 한 거 가지고 새롭게 노동 이슈를 꺼낸다. 이렇게 엉성한 정책 발표 전 처음 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할 것 같으면 뭘 못합니까? 그럼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사임하라는 게 많이 나오면 사임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아무튼 설문조사를 어제 발표하는데 그나마 설문조사 내용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은 근로자가 3,800명이고 사업주가 976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3,800대 970 조금 더 보태서 1대 4 3분의 1이 사용자고 3분의 1이 4분의 3이 노동자입니까? 이런 식의 과대 표집된 표본으로 설문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설문 문항도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속속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하면 답정너 설문이었다. 답은 정해져 놓고 한 설문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그나마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게 그나마 답을 정해놓고 한 설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봤을 때 질문 보세요. 여러분,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 갑자기 업무량이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업무량이 늘었는데 주 52시간으로
대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이거 의도가 보이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나마도 예, 정부가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또 더한 질문도 있습니다. 현 근로시간 제도가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수요에 맞게 반영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제가 드린 질문 두 가지만 봐도 의도가 보이죠? 이런 식의 설문을 통해서 정부가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봤더니 현행 주 52시간 제도의 틀은 유지한다. 못 바꾸죠. 설문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업종별, 직종별로 노사가 원하면은 주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아까 제가 그래서 주를 강조한 겁니다. 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로 하더라도 60시간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꼼수 개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 입장을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문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비판이 많다 보니까 결국 정부는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다가 올려놓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요. 여러분, 노사정위원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식물 상태입니다. 왜냐? 노 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현재 노사정위를 사실상 탈퇴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5월 말에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그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한국노총 간부였습니다. 그때 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사실상 탈퇴했다. 사실상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저께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노사정위를 통해서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노사정위는 식물인데 아무도 없는데 라고 비판을 가하자마자 한국노총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라는 발표가 바로 나옵니다.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지난주에 노랑봉투법이 국회를 넘었고요. 아직 정부가 거부권 행사할 건지 윤 대통령이 할 건지 말 건지도 현재 미정인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11만 명이 모인 대단한 대집회가 있었죠. 노측에서. 그때 강경투쟁을 약속했던, 그래서 반드시 노란봉투법 이번에는 정부의 파고를 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 그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훌쩍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현재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많습니다. 사실상 일부 후진국이나 남미 국가를 빼면은 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절반이 이미 초과 근로를 하고 있고요. 초과 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산성 높이는 거 당연히 좋죠.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워라밸도 조정해주고 노동시간도 줄이면서 안전한 노동 환경 만들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못 늘려서 안달입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개악의 프로세스의 그 목적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소멸 단계로 그렇게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저출생 아니겠어요? 도대체 일을 더 시켜가지고 저출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짓고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지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어저께 있었던 요 뉴스까지만 전달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뉴발, 또 왁자지껄 등등등 해주시고요. 스픽스 60만 구독자 돌파, 다시 한번 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70만, 100만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